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시장의 힌트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작가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나눌 이야기가 좀 많기 때문에 본론부터 들어가서 일단은 이런 질문 먼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살짝의 조정 국면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사주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이런 소식들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켠에서는 이게 과연 오를까?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무한 비트코인 매입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작가님께서는? 네, 실제로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보시면은 2024년 12월 30일에 또 2,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리고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자 한번 표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2024년 동안에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매집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뜨문뜨문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텀이면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말에 왔을 때 보실까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하면서 이 빈도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계속해서 현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본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기업 가치 자체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정점을 찍고 나서 뭐 마이너스 30%, 40%까지 좀 빠지는 움직임들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우려와 반대로 조금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비벡 라마스완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게 경선 후보였습니다. 이 트럼프와 같이 경선 후보였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이제 트럼프 캠프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를 둘이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이 자산 운용사가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인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 새로운 상품을 갖다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어떤 상품이냐 하면은 이 비트코인 채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 채권의 익스포저를 늘릴 수 있는 이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투자로서 받아줄 수 있는 파생 상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뭔가 큰 흐름에서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렇게까지 급격한 매집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어떤 국면이냐 하면은 뭔가 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모종의 어떤 협력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벡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지의 수장인데 굳이 비트코인 채권에 대한 상품을 갖다 만든다 이게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요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비트코인 패권 경쟁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단독 이 기업으로서 뭔가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44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행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매집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나 기관들이 이 물량들을 최대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뭔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물론 이건 약간은 어떤 음모론적인 관점이 좀 들어간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정황들 자체가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급격하게 전환사채를 무한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상장된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거에 대한 법적인 제재 같은 거는 없나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본인들의 어떻게 회사이기 됐을 때,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주주들이 허용을 해줘야 되죠. 그게 가장 그러니까요. 중요한데 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대주주 중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 보니까 의결권이 워낙에 본인이 많이 집중이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50% 내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많은 주주들이 반대했을 때는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주주들도 지금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여준 이 행보들을 굉장히 믿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초가 딱 시작이 되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조정을 받았는데 또 3% 이상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뭔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럼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많이
많이 뭔가 고평가되어 버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면만을 너무 봐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관점들 자체가 뭔가 이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게 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시장을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하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켜보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계속 팔로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시장 상황들 온체인 지표상으로의 다양한 시그널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인데 저희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 상황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또 하나 약간 퍼드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미카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USDT, 테더를 갖다가 상장 폐지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테더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에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거래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테더라고 하는 정말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 전반에 많은 여파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 테더의 시가총액도 유지가 되고 있고 패깅도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경계를 하면서도 뭔가 너무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잘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바이낸스의 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온체인상의 유동성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더 전환 국면으로 가게 됐을 때 뭔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을 매집할 수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호재 소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의 어떤 건전성들, 즉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인데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그 순간에도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굳건하게 잘 유지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도 계속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서 뭔가 어떤 유동성의 고갈에 의한 변화들 혹은 시장이 뭔가 악재에 의해서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네트워크가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 장표를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라고 해서 바이낸스 거래소와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가격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프라고 하죠. 그렇죠. 한국 네. 거래소와 글로벌 거래소의 차이와 동일한 미프? 개념인데 미프라고 표현해볼까요? 맞습니다. 네. 미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미국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그리면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발 수요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끈 것은 보시면은 전부 다 이 미국의 큰 수요들에 의해서 기관발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지금 이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조금 더 반등을 한다고 해도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요가 돌아와 가지고 아 미국발 수요가 완전히 돌아오고 불확실성이 거쳤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가져갈 때는 이런 수요들의 어떤 변화들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제 역프리미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미국 내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수요를 다시 끌어올릴 만한 그러한 요인들이 또 시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작가님께서도 열심히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가님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시죠. 알트코인에 관해서도 현재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랠리들이 이제 크게 나오지는 않아서 뭐 리플은 좀 다른 이야기이겠지만은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요. 알트코인 지금 현재 전반적인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방금 리플 말씀을 좀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이렇게 최근에 스텔라 루멘도 그렇고 좀 크게 단기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 이더리움도 그렇고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랠리가 본격적으로 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이유가 있는 알트코인 위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랠리에 돌입하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로 봤을 때도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7에 위치하고 있는데 25 미만을 갖다가 비트코인 시즌 그리고 75 이상을 갖다가
시즌에다가 알트코인 시즌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시즌에 더 가깝게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이면서 신중한 관점으로 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쪽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되는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코인 제외하고는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지난 불장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라는 느낌들이 좀 들고 있기도 하고, 또 시장 일각에서는 아직 알트 시즌이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알트코인 랠리에 관해서도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더리움 쪽에 관해서 여전히 큰 탄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쪽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작가님과 함께 지표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로도 조금 좋은 움직임을 맞아요.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솔라나 대비로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좀 기대치가 기대감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알트코인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가져야 된다,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레이어 2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훌륭하고 상승률도 높은데 이더리움이 여기에 조금 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 최근까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로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오면서 약간은 이 알트코인 랠리로 이제 이어지는 것인가,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또 연초되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불확실성들을 좀 해소를 하자. 그래서 그 흐름들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들이 있을 때는 비트코인에 더 많은 움직임들이 오게 됩니다. 자본들이 더 안전한 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에도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많은 또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이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레이어 2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호재들이 이 이더리움에 오지 않았습니다. 레이어 1과의 어떤 구조적인 연결에서 뭔가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은 올해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이더리움 축적을 좀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뭐 물량 자체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순유출이 나올 때도 이더리움은 순유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기관들의 어떤 축적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제 스테이킹 조항이 승인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이런 수익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이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스테이킹 조항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더 많은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이 기반 기술들이 가장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그만큼 기관에서 여러 용도로서 이 체인을 또 활용하고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이더리움 채택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RWA 같은 기반들도 많이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더리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또 이더리움 쪽에 관한 기대감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이제 숨죽여서 기다려보는 호흡들 한번 지켜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는 사실상 리플 쪽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고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 어제 또 리플이 시가총액 3위를 다시 탈환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여줘 왔는데 리플의 또 다른 독주, 또 다시 시작된 독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가님? 네, 우선 리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관점들을 얘기를 할 때 다른 체인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급등했던 그런 미국발 어떤 내러티브에 의한 코인들 중에서 리플을 좀 가장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리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환경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볼 때 우리가 지금 4가지 정도를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리플이 늘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왔던 파트너십입니다. 결국은 리플은 B2B 기반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얼마나 앞으로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많이 실질적인 확장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SEC와 이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SEC가 게리 갠슬러가 있던 시절에
이 합의금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항소장을 갖다 아직 제출을 안 했는데 이거를 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 1월 15일에 뭔가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리플이 좀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만약에 이게 합의가 완료가 되면은 엄청난 일이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또 조정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들이 나오는데 요 세 가지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지금 이번에 가격이 급등한 거는 파트너십 관련된 부분입니다. 리플의 이 SBI 그룹이 일본 회사입니다. SBI 홀딩스가 무려 14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SBI와 이 리플은 이미 옛날부터 너무나 좀 친밀한 관계입니다. 둘이 합작회사도 가지고 있고 둘이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어떤 협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SBI 그룹의 이 CEO가 일본 은행들 80%가 2025년에 리플 채택을 할 전망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전해지면서 뭐 아직까지 내러티브입니다만 리플에 굉장히 좀 단기적인 큰 호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리스크도 있기는 하네요. 그죠? SEC에 관한 소송 결과에 관해서.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SEC 쪽에 관한 소송 결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항소의 제출 서류에 따라서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작가님 보실 때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이번에 이제 리플 소송을 필두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나 SEC의 스탠스를 조금 더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게 지금 이번에 바뀐 폴 애킨스가 뭐 이걸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어차피 내부에 굉장히 많은 협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만약에 이번에 항소를 포기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미국에 기반을 둔 이 프로젝트들이 좀 날개를 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XRP의 이번 소송 결과는 사실 XRP에도 어마어마한 호재가 되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알트코인에 큰 영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결과들을 좀 주목하면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소송이 더 진행이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이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제 XRP가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내러티브 단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내러티브가 현실성이 굉장히 있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또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한국인들의 XRP 사랑이 굉장히 크다 못해 뭐 거의 엄청난 수준인데 최근에 이 리플이 상승을 할 때 XRP의 거래량의 상당수가 업비트 거래소에서 나왔는데 1.2조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1.5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조 원입니다. 2조 원. 네. 그래서 그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대비로도 6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알트코인 흐름 보면은 솔라나가 반등 구간을 나타내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라나 반등하는 움직임들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솔라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우호적인 목소리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전히 펀더멘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 대세 상승장을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프로젝트의 공통점을 뽑아보니까 펀더멘털이라는 요소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자산 자체가 유동성 자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의 어떤 주가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어떤 역학들을 봐야 되는데 이 구간들을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역학들이 결국은 가장 잘 반영된 것이 펀더멘털 지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지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솔라나에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모든 체인 대비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펀더멘털 지표들을 베이스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정말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펀더멘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과거에는 이더리움이었는데 지금은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대부분의 트랜잭션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서도 베이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가장 좋은 트랜잭션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베이스 그리고 수위 뭐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의 어떤 흐름들 펀더멘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솔라나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에서도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더불어서 펌프다펀이라고 하는 이 민코인 발행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일 매출이 역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2024년에 민코인이 한번 유행을 했으니까 올해는 민코인이 이제 유행이 사그라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사실 조금 더 지배적인 전망은 올해도 민코인이 계속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민코인이 훨씬 더 AI 기반으로 진화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더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라나 입지는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와 덧붙여서 지토라고 하는
유동성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인데 이 G2의 이 유동성 스테이킹 전체 이 금액 자체가 리도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능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솔라나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은 흐름들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펀더멘탈뿐만이 아니라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봤을 때도 솔라나가 이 AI 시장에서 또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식스틴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또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는 솔라나의 전망도 굉장히 좀 불리시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솔라나 베이스가 경쟁 구도를 현재 가지고 가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어떤 체인이 펀더멘탈적으로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솔라나가 더 높지만 그럼에도 베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베이스 생태계 탈중앙화 거래소가 에어로 드롬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점유율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사용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추얼이라고 해서 또 베이스 기반의 AI 에이전트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조정을 받는 구간에도 역사상 최고점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 두 가지 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들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경쟁 구도 속에서의 전망치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시간도 또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알트코인 트렌드, 2025년도 트렌드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키워드 있다면 그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새해가 되면은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 되면은 어떤 트렌드들이 주목을 받을 것인가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텐데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우리가 2024년에 제기됐던 트렌드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RWA와 AI인데 우리가 그냥 RWA, AI보다는 이제는 이 내부에서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도 AI 에이전트가 있고 AI 기반 민코인이 있고 그리고 AI 기반의 또 디핑 같은 경우도 따로 다 분류가 되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AI 하나보다는 여기에서 디테일한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서 여기서 특정한 트렌드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전통 금융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RWA를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AI 기반의 이 AI와 크립토의 결합 구간들 요것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해오면서도 2025년 트렌드의 AI 관련 코인들을 정말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어떤 프로젝트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옥석 가리기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실 때 중요하게 보는 게 VC들이라든지 대표적인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네. 많이 주목을 하죠. 근데 그거는 좀 중요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관들이 이런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리서치 능력이나 정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어떤 비중들을 만들어 가시는 전략들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거는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여전히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주목할 만하고 실제로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대응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AI 펀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5가지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과 비텐서, 파일코인, 렌더, 더 그래프라고 하는 5가지가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을 뭐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들이 이 AI의 전통적인 대장주로서 뭔가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AI 코인을 갖다 투자를 하는데 조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코인을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AI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전투적으로 뭔가 새로운 트렌드 그렇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 쿠키다펀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이제 AI 에이전트 프로그램들과 AI 에이전트에서 발행된 민코인들이 주를 이루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한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조정받는 구간에도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한번 선별해 보시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이 굉장히 2025년 1분기에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코인 20개를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들어갔죠. 한번 보시면은 하이퍼리퀴드나 버추얼이나 주피터, G2, 그레스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포함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대부분은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투자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올해를 주름 잡을 트렌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작가님과는 인사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작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인뉴스로 오늘도 알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